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친정 엄마와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상대에 대한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물론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도 주인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기는 하지만 사람처럼 공감 능력이 뛰어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 타인의 감정에 신경을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니 그랬어요.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내가 만난 남자가 그런 인간이었다니. 다시 생각해도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자기 엄마한테만큼은 공감 100배라는 거예요. 그게 더 사람 열받게 만들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인정머리 없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식당 주인집 딸과 단골 손님으로 만났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저희 엄마가 하던 식당 근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정도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본사로 가는 직원들이 대다수였어요. 남편도 그중 하나였어요. 기혼자들은 대개 주말마다 서울을 오가며 주말 부부로 살았고 미혼인 직원들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제2의 군생활처럼 살다 가곤 했어요. 집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아들처럼 아끼시던 엄마였지만 유독 제 남편한테는 정도가 심할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남편 몰래 밥 밑에 계란 후라이를 깔아주는 건 기본이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먹으라고 김치도 종류별로 싸주시곤 했어요. 주말에 원룸에서 먹을 반찬까지도 잊지 않고 싸주셨고요. 남편이 저희 식당에서 쓰는 밥값보다 저희 엄마가 공짜로 퍼주는 김치며 반찬값이 더 많이 들 정도였죠. 솔직히 저는 그게 불만이었어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떠날 사람이고 한 번 가면 다시 못 볼 사람인데 뭐하러 그렇게 정을 주나 싶었거든요. 엄마, 도대체 저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퍼주는 거야? 어차피 2년 뒤면 서울지사로 돌아갈 사람인데 그렇게 정줄 필요 없잖아. 2년이 아니라 당장 내일 떠난다고 해도 있는 동안은 챙겨주고 싶어. 지금껏 홀어머니 밑에서 서로 의지하고 살았다잖니. 부모 떠나 객지에서 혼자 사느라 고생인데 그깟 반찬 몇 가지 못 챙겨주겠니?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집 떠나서 타지 생활하는 건 남편의 회사 사람들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유독 제 남편한테만 정을 쏟는 건 이유가 안 되죠. 모르긴 해도 엄마는 제 남편을 보면서 그간 우리 모녀가 살아온 힘든 시간을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남편 없이 주변 눈총 받아가며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녀처럼 편모스라에서 자란 남편에게 동질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후에 어찌됐건 엄마가 자기를 챙겨서 그런가 남편도 엄마한테 참 잘했어요. 식당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적이 없을 정도였죠. 여름엔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가을엔 귤도 사오고 겨울엔 엄마가 좋아하시는 군밤도 사오곤 했어요. 그러면서 늘 살갑게 우리 장모님 이러고 부르면서 가게로 들어오곤 했죠. 왜 우리 엄마가 그쪽 장모님이에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웃겨 정말. 에이 윤정씨,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꾸 장모님이라고 부르다 보면 언젠가 진짜 장모님이 될지도 모르죠. 넉살 좋게 웃는 남편이 밉지는 않았지만 짐짓 눈을 흘기다 보면 어느새 엄마가 달려나와 남편을 맞으셨어요. 일터에서 돌아온 아들 자식 맞이하는 엄마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말이죠.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으니 저도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가게에 안 계실 때에는 엄마 대신 남편을 챙기곤 했어요.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마주치다 보니 언제부턴가는 저도 남편이 남달리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던가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엄마랑 홀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희 엄마 연배의 중년 여성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차림이며 행동을 봐선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죠. 그 여자분은 엉거주춤하게 자리에 앉고는
가게를 둘러보았어요. 대개 식당에 들어오면 벽에 붙은 메뉴판을 먼저 보기 마련인데 그분은 저희 가게를 훑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물잔을 들고 주문을 받으러 갔죠. 소고기 묵국 주세요. 네, 그건 메뉴에 없는데요. 없어요? 이상하다. 우리 아들이 여기서 그걸 자주 먹는다고 했는데. 그 말에 저와 엄마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곤 단박에 이 여자분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바로 남편의 엄마, 즉 미래의 제 시어머니였어요. 저희 가게에서 소고기 묵국을 먹는 사람은 남편뿐이었거든요. 원래 메뉴에 없는 건데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서 엄마가 남편한테만 만들어주곤 했거든요. 여자분의 정체를 알게 된 엄마는 식사도 하시다 말고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점심때 남편한테 주고 남은 묵국에 불을 붙이셨죠. 상훈이 총각 어머님이신가 보네. 묵국 금방 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는 마치 미래의 사돈을 만난 것처럼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점심상을 차렸어요. 왠지 저도 덩달아 눈앞의 아주머니한테 신경을 쓰게 되었고요. 묵국 백반을 드신 어머님은 디저트로 무려 커피를 뽑아 마시며 본격적으로 호구조사에 나섰어요. 식당은 언제부터 열었는지, 가족은 몇인지, 제 나이며 학벌 등등 그 밖에도 초면에 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항까지 빼놓지 않고 물었죠. 그런 질문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무렵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남편이 달려들어왔어요. 엄마! 그러자 어머님은 마치 6.25 때 헤어진 가족 상봉하듯 달려가 아들 품에 안기더군요. 우리 아들 엄마 때문에 일하다 나온 거야? 일 끝나고 천천히 오라니까. 어떻게 그래? 엄마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 밥은 먹었고? 그래, 네 말대로 여기 묵국이 맛있더라. 반찬 가지수도 많고. 우리 아들 단골 식당이라더니 그럴만 하던걸? 그치, 우리 장모님이 묵국 솜씨가 끝내준다니까. 장모님? 아, 여기 사장님, 내가 장모님이라고 부르거든. 그러자 어머님은 아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는 시장에 매물로 나온 소를 보듯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죠. 그제야 남편은 자기 엄마를 저희 엄마와 제게 소개했어요. 저희 엄마예요. 이번 주엔 서울에 못 들린다고 했더니 엄마가 직접 오셨네요. 엄마, 이쪽은 가게 사장님이고 여기는 따님. 나한테 정말 잘해주셔. 저번에 엄마 가져다 준 김치 있지? 그것도 여기 사장님이 해주신 거야. 나랑은 장모랑 사이로 부르고 지낼 정도로 친해. 남편으로부터 어머님을 소개받은 저는 어벙벙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고 저희 엄마는 주방에서 달려나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잠시 뒤 남편은 아직 업무가 안 끝났다면서 회사로 돌아갔고 어머님은 가게에 남아 저희 엄마랑 얘기를 나누셨어요. 두 분 모두 홀몸으로 자식을 키워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얘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어머님은 해질녘이 되어서야 아들 퇴근 시간이라며 가게를 나가셨어요. 엄마, 상견례해. 뭘 그렇게 진지하게 자식들 얘기까지 해. 아까 보니까 두 분이 눈물까지 찍어내면서 얘기하던데 너무 오버 아니야? 그리고 밥값은 왜 안 받아? 서울에서 아들 보러 왔다는데 야박하게 밥값까지 받아야겠니? 그나저나 저 사람도 참 고생 많았더라. 하긴 여자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엄마는 밥집 사장이 아닌 홀로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저희 시어머니를 대했고 그래서인지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종종 저희 가게로 찾아와 공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가곤 했어요. 두 어머님이 가까워지자 남편과 제 관계는 더욱 요상해졌어요. 언제까지고 식당 주인집 딸과 단골 손님으로 남을 수는 없게 되었거든요. 거기다 주변에 비슷한 또래의 이성이 없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두 사람은 묘한 기류까지 타게 되었죠. 서로를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우리는 썸이라는 걸 타기 시작했어요. 엄마 몰래 둘이 번화가에 나가 영화도 보고 가끔은 치킨이나 햄버거도 사 먹으면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죠. 누가 봐도 영락없는 연인 사이였지만 그래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 마음속의 남편은 곧 떠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썸을 타다 보니
이제는 하루라도 안 보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정이 들 대로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하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의외로 담담하게 그러더군요. 걱정하지 마. 나 서울 본사로 간다고 우리가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해. 내가 주말마다 내려올게. 아니면 가끔은 자기가 서울로 올라오면 되잖아. 치, 말은 쉽지. 우리 가게 단골들도 처음엔 자주 오겠다고 했지만 본사로 돌아간 뒤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자기도 서울 가면 나 같은 건 다 잊어버릴걸? 서울엔 예쁘고 늘씬한 여자들 천진데 내가 기억이나 날까? 괜히 지키지도 못할 약속해놓고 사람 마음만 뒤숭숭하게 하지 마. 헤이, 나 좀 믿어봐. 난 사람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놈 아니니까. 얼마 뒤 남편은 2년 반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본사로 떠났어요. 가는 날까지 주말마다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그 말을 100%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예 발길을 끊지는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는 품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 주말이 되자 남편이 저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 뭐예요.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후로도 주말마다 저를 보러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거리상으로는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왕복 4시간은 걸리는 거리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저도 종종 남편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가곤 했어요. 본격적으로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이 고속터미널로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었는데 차창 너머로 보니 남편이 중년 여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머님이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찾아오실 땐 안 그러더니 데이트 장소까지 따라 나오신 걸 보니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우리가 사귀는 것도 이미 다 아시는 모양인데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때 어머님이 제가 탄 버스를 보시고는 얼른 기둥 뒤로 가서 숨으시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을 목격하자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까지 났어요. 이대로 몰래 다시 집으로 가버릴까? 아니지. 그이는 우리 엄마한테 장모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도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다 결국 제 성격대로 솔직히 말하자 싶어서 남편한테 아까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얘기했어요. 봤어? 실은 우리 엄마가 윤정이 널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말이야. 네가 불편하다고 하면서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알아서 돌아가신다고 했으니까 말만 해. 어떻게 그래? 기왕 나오신 거니까 같이 식사라도 하자. 자기는 우리 엄마랑 잘 지내는데 나도 노력해야지. 그럴래? 그럼 잠깐만 기다려. 엄마 데리고 올게. 남편은 신이 났는지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머님이 숨어 계신 기둥 앞까지 달려갔어요. 잠시 뒤 아들 손을 잡고 나타나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무척이나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서울에서 보는 건 처음이죠? 파견 나가 있을 때 그렇게 잘해줬다면서요. 사실 내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우리 석이 키우면서 뭘 변변히 해먹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석이가 늘 쇠꼬챙이처럼 말라있어서 가슴 아팠는데 거기 내려가 있는 동안 5kg나 쪄서 왔지 뭐예요. 내가 윤정씨란 윤정씨 어머니께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날 본의 아니게 만나게 된 어머님은 눈치 없이 저희 데이트에 끼어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오를 때까지 옆에서 수다를 떠셨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남편의 파견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당시도 몰랐던 아들의 본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무척이나 흥미진진해 하셨어요. 그날 어머님이 저를 예쁘게 보셨는지 이후로도 제가 서울에 갈 때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음식 솜씨는 정말이지 최악이었어요. 그래도 만들어주신 정성을 생각해서 남기지 않고 다 먹었더니 잘 먹는다고 좋아하시더군요. 남편이 왜 그렇게 저희 집에 오면 밥을 잘 먹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1년 반을 더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니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서울로 시집을 오면 엄마 혼자 고향에 남을 게 걱정이 됐거든요. 저희 가게가 단골도 꽤 많고 목이 좋아서 규모는 작아도 일이 많거든요. 엄마 혼자 하는 건 무리였어요. 워낙 남하고 일하는 걸 싫어하셔서 그동안 바쁜 점심때만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부르고 지냈는데 저 없으면 이제 그 정도로는 안 될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주말에 내려가서 도와드리면 되지 않을까? 잘 되는 식당을 닫기는 좀 아깝잖아. 자기가 식당 일을 몰라서 그래. 주말에 내려가서 도와드리는 걸로는 택도 없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혼자서는 어림없다고. 그렇다고 사람 쓰는 건 엄마가 싫어하고 그냥 이참에 식당 접고 엄마도 서울 오시라고 할까봐.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사셨는데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 그간 벌어놓은 돈도 좀 있으니까. 난 반대야. 지금 식당 문 닫으면 어머님이 더 힘들어지실 거야. 일을 그만둔다는 건 내 필요가 다한 거라고 받아들이게 될 거란 말이야. 게다가 낯선 서울에 살게 되는 건데 일까지 없으면 더 버티기 힘들지. 차라리 서울에 가게를 얻어들이면 어떨까? 작은 식당이나 반찬 가게 같은 걸로. 어머님 음식 솜씨면 금방 입소문 탈걸? 그때는 남편의 속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게 저희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의견을 따르기로 한 거였죠. 결혼식을 앞두고는 엄마를 모시고 아예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두고 저만 먼저 서울로 가려니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집 이사도 서둘렀죠. 엄마는 20년 넘게 하시던 식당을 접고 저희 집 근처 시장에 반찬 가게를 내셨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먹는 장사밖엔 할 줄 아는 게 없잖니. 가게도 작고 반찬 만드는 거야 뭐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니까 걱정은 안 된다. 맛있으면 잘 팔리고 맛없으면 안 팔리겠지 뭐. 오랜 시간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건데도 엄마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 10년 반찬 가게만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가게를 꾸려나갔어요. 처음엔 저희 신혼집 근처에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시어머니한테 눈치가 보였는데 정작 어머님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사돈 덕에 공짜 반찬 얻어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일 가게에서 팔다 남은 반찬들을 다음 날까지 팔 수가 없으니까 엄마가 저희 집에도 주시고 시어머니 댁에도 나눠주셨거든요. 안 그래도 음식 솜씨가 없어서 요리하는 걸 꺼려하시던 시어머니한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사돈복이 있나 봐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골고루 얻어먹게 됐잖아요. 이게 다 며느리를 잘 들인 덕이겠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가게에서 반찬을 가져가실 때마다 립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엄마도 딸 옆에 살면서 사돈 눈치도 덜 보게 되었고요. 한동안은 제가 엄마를 도와 반찬 가게 일을 하다가 임신을 하고 막달이 다가오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배가 무거워지니까 카운터를 지키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출산 후에는 애 키우느라 짬이 안 나서 역시나 엄마 가게 일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살림과 육아에 빠져 지내는 사이 엄마는 혼자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엄마 음식 솜씨 때문인지 시장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엄마 가게는 식당을 할 때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잘 됐어요. 남편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준 것도 매출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고민도 늘어갔어요. 제가 육아랑 살림 때문에 가게 일을 돕기 어려운 판에 가게 일이 많이 늘었으니까요. 엄마는 아직 할만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를 등에 업고 엄마 가게로 갔는데 엄마 가게로 열무랑 얼갈이가 배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이 엄청난 거예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이걸 다 김치하려고 한 거야? 아니, 열무김치는 익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어?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 박서방이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주는데 열무김치가 그렇게 잘 나가네. 주문에 맞추려면 배추김치도 얼른 해야 되는데 배추가 아직 안 절여져서 큰일이다. 뭐? 배추김치? 엄마, 도대체 그 이가 어디서 어떻게 주문을 받길래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거야? 그럼 지금까지 엄마 혼자 이걸 다 했던 거야?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아무리 돈 버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엄마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어디서 주문을 받은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글쎄 저 모르게 아예 반찬 가게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고 김치 특판 배너 광고까지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2kg, 3kg, 5kg 단위로 팔아서 그 물량을 대려니 그 난리였던 거예요. 웃긴 건 그렇게 판 김치값의 30%는 남편이 따로 챙기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재주는 저희 엄마가 부리고 돈은 남편이 챙기는 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를 운영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주문 양이며 후기를 보니 제가 엄마 가게 일을 그만두기 시작한 무렵부터 이어져 있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죽일 셈이야. 나도 가게에 못 나가는데 누가 엄마를 돕는다고 그 많은 주문을 받아? 그리고 돈은 왜 당신이 챙겨? 왜 우리 엄마가 번 돈을 당신 주머니에 넣냐고? 자기야, 진정 좀 해. 그 돈은 어머님이 우리 빈이 생각해서 주시는 거야. 내가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인터넷 판매는 원래 다들 그렇게 해. 요즘 누가 시장까지 와서 무겁게 김치를 사들고 가?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그치만 당신이 정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면 내가 판매 물량을 줄일게. 저는 당장 남편을 시켜 판매 물량을 줄이고 엄마를 도와 일단 주문 들어온 김치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애를 잠깐 봐주십사 전화를 했는데 얘, 내가 애를 어떻게 보니? 난 못한다. 나 지금 문화센터 사람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 어머님,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너 좀 뻔뻔한 거 아니니? 말이 났으니 말인데 네 친정엄마 가게 일 때문에 내가 약속까지 쪽내고 애를 봐야 하는 거냐? 정 안 되면 가게에 파출을 부르든지 네 애 봐줄 도우미를 부르면 될 일이지 왜 나한테 부담을 주냐고.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일도 아닌데. 드릴게요. 오늘 저희 애 봐주시면 제가 어머님 용돈 드린다고요. 돈을 드린다는 말에 어머님은 바로 가게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주문량을 다 만들고 잠깐 쉬려니까 그제야 어머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당신 아들이 돈 욕심을 부리는 통에 이렇게 된 건데 말이에요. 엄마는 어차피 드릴 용돈 기분 좋게 드리라고 하셨지만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일 이후 저는 남편한테서 가게 홈페이지 일을 뺏었어요. 돈이고 나발이고 하나뿐인 내 엄마가 그 고생을 하는데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 가게 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챙긴 돈이 시어머니 용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죠. 엄마 딴에는 가게 일을 도와주는 사위가 고마워서 제 남편한테 커미션을 챙겨가라고 하셨던 건데 이놈의 인간이 커미션을 30%나 떼어서 자기 엄마한테 줬던 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당신 손주 몇 시간 봐주는 것도 싫다고 난리를 친 거였죠. 결국 그날도 용돈으로 20만 원을 받아 챙기고서야 우리 애를 봐주신 거고요. 생각할수록 이놈의 모자가 야속하고 미웠어요. 그런데 이 일로 화를 내기도 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엄마가 소화도 안 되고 살도 빠지고 두통도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며 대형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병원 사무장님이 예약해준 대학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 의심된다며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결과를 기다리는 내내 저도 엄마도 긴장이 돼서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걱정하던 대로 양성 종양이었어요. 그렇게 뇌종양 판정을 받은 엄마는 이튿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수술이 불가피한 데다 담당 선생님 수술 스케줄에 맞추느라 바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아이는 시어머님이 봐주시기로 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들러서 엄마를 보고 가곤 했고요. 그런데 수술 당일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 당장 수술이 어렵게 된 거예요. 다시 잡은 수술 날짜까지는 5일 뒤라서 저는 엄마 집에 가서 속옷을 더 챙겨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 집 현관에 신발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시어머니 신발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 신발이었어요. 이 시간에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 신발을 보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안방에서 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이것도 파는 게 낫겠지? 잠깐만 이리 줘봐. 이건 내가 해도 되겠는데? 어머, 이거 브랜드 제품이네? 윤장이 걔가 지엄마 쓸 거라고 비싼 걸로 사준 모양이다. 아들, 어때? 이 스카프 엄마가 하니까 더 잘 어울리지? 이건 당근에 팔지 말고 내가 해야겠다. 아, 서랍에 금부치도 좀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할까? 어차피 지금 네 장모 상태라면 수술을 해도 정상적으로 못 돌아올 텐데 이거 쓸 일이 있겠니? 세팅 다시 해서 내가 쓰는 게 낫지 않아? 뭐 그러든가. 지금 그 사람은 장모님 일로 정신 없어서 이런 거 챙길 여유 없어. 나중에 뭐라고 하면 집을 오래 비워놔서 도둑이 들었나 보다고 하면 되지 뭐. 엄마, 주방에 있는 토스터기 좀 닦아줘. 당근에 올리려면 좀 닦아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TV랑 화장대도 사겠다는 사람 있으면 싸게라도 팔아. 이참에 목돈 좀 잡아보자. 시어머니는 제가 거실에 있는 것도 모르고 콧노래까지 부르며 안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저를 보고는 귀신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더군요. 그 바람에 남편도 안방에서 달려나왔어요. 여보,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장모님 수술할 시간 아니야? 수술이 벌써 끝난 거야? 아니면 설마 돌아가신 거야? 순간 남편의 눈이 번쩍였어요. 그건 분명 기대감이었죠. 그걸 확인하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니? 그럼 당근에 팔 물건이 느니까? 정말 대단한 모자네. 우리 엄마 수술대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느라 얼마나 지루했을까? 수술 시간 되자마자 달려와서 당근에 내다 팔 물건 챙길 정도로 그렇게 돈이 궁했나 봐. 당신들이 뭔데 우리 엄마 오시면 가방까지 팔아먹으려 들어? 니들이 뭘 해줬다고 내 엄마 물건을 훔치냐고. 넌 당근질하느라 회사도 안 가니? 정말 대단하다. 모자가 아주 대단해. 얘, 넌 무슨 말이 그러니? 누가 들으면 우리가 도둑질이라도 하다 걸린 줄 알겠다. 어차피 네 엄마 그 수술 받으면 온전한 상태로 못 돌아와. 오시며 굳으며 죄다 못 쓰게 되는데 그걸 팔아 돈이라도 만들면 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니? 일찍 청소 좀 했다 생각하면 될걸? 뭐 그렇게 오버를 하고 난리야. 차라리 잘됐다. 이렇게 온 김에 내가 팔 물건 좀 네가 골라라. 근데 네 엄마 수술은 어쩌고 네가 여기에 와 있는 거냐? 설마 돌아가신 거냐? 그래서 장례 준비하려고 온 거야? 어머어머, 그럼 이럴 때가 아니지. 아들, 네 회사에서 장모 장례비 나온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부조금이었나? 암튼 얼른 회사에 연락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죄다 알아봐. 그리고 얘, 넌 네 엄마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니? 생명보험이랑 상조나 뭐 그런 거 안 들었어? 이런 와중에도 저희 엄마 앞으로 된 보험금을 챙기려는 시어머니를 보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니 제가 미친 것이었죠. 그런데도 집안 어디에도 저희 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비니는 어딨어요? 비니 어디냐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제야 생각이 났다는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애가 자길래 집에 두고 왔지. 뭐라고요? 그럼 집에 애만 두고 왔다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제정신이세요? 저는 그 길로 미친 듯이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타고 10분 거리였지만 시댁까지 가는 그 10분이 제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너무 걱정이 돼서 다리에 힘까지 풀리더라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비밀번호 오류가 2번이나 났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행히 아이는 이제 막 잠에서 깼는지 칭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른 아이를 품에 안고 상태를 살폈지만 이상한 구석은 없었어요. 그제야 미친 듯이 뛰던 심장이 조금씩 제 속도를 찼더군요. 아이를 들쳐맨 저는 다시 엄마 집으로 가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이미 당근에 올린 엄마 물건들을 전부 지우라고 했죠. 여보,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불태워 없앨 거 지금 파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그냥 팔자. 이거 팔아서 자기가 가지면 되잖아. 엄마랑 난 손끝 하나 안 댈래. 야, 이 미친놈아. 멀쩡히 살아있는 내 엄마 옷을 왜 팔아? 팔 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 엄마나 갖다 팔아라. 내 엄마 가게에서 돈을 그렇게 가져가 놓고도 자기 손주 몇 시간 봐주는 것도 돈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인간인데 뭐하러 데리고 살겠니? 아,
너도 나랑 살고 싶으면 네 엄마부터 당근에 팔고 와. 그럼 받아줄지 말지 생각은 해볼게. 그리고 오늘 일 나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둘이서 내 엄마 집에 무단 침입에 절도까지 벌이려고 했던 거 법의 잣대로 제대로 심판해 줄 거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인간아, 이 와중에 혼자 살겠다고 쇼하는 거니? 됐다. 너 같은 인간하고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랑 오늘 일에 대한 소장 보낼 테니까 니네 엄마 집에 가서 그거나 기다려. 저는 애를 업고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이 인간들이 언제 다시 들어와 내 엄마 물건을 훔쳐갈지 모르니까요. 엄마 수술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 이혼 소송과 절도 관련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다행히 엄마 집에 제가 달아놓은 강아지 CCTV가 있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절도 행각이 그대로 녹화가 됐더라고요. 이 CCTV는 혼자 사는 엄마가 걱정돼서 제가 달아놓은 거였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거기다 남편이 당근에 올린 기록도 캡처를 떠둬서 재판 때 사용할 생각이에요. 얼마 뒤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물론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무사히 수술받고 깨어나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에요. 엄마한테는 제 이혼 관련 사실을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일부러라도 더 말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저희 엄마가 이를 악물고 살아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은 역시나 맞아떨어졌어요. 제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딸만 혼자 남겨둘 수 없다시며 이를 악물고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내가 정신력으로 어떻게든 이 병 이겨낼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내 딸이랑 손주까지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 지금까지도 어떻게 살아냈는데.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말고 넌 소송에나 집중해. 고얀 것들 죗값 톡톡히 치르게 해. 애 아빠라고 용서해 줄 것도 없어.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으니까. 엄마 말 알아듣겠지? 걱정 마. 내가 누구 딸인데. 내가 그것들 인생 탈탈 털어서 죗값 치르게 할 거야. 죄 지은 놈들이 두 발 뻗고 사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으니까. 아직 소송은 끝나지 않았지만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 큰 이변이 없는 한 제가 승소할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 양육권과 친권도 무리 없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한테는 저 역시 무인정으로 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야 공평할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